13장에 뇌를 절반만 가진 남자, 지금까지 공유된 서사, 즉 현실에서 합의된 버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구성을 분석해봤다. 그리고 타인의 서사가 어떻게 우리 뇌에 스며드는지 알아보았다. 정신질환이란 뭘까? 이제 우리는 불안한 결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어떤 생각도 정말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결론 말이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망상도 있다. 유기적인 원인이 없을 때 일어나는 망상은 기능적인 정신병이라고 표현한다. 정신병 환자는 때때로 현실 세계와 연결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 증상이 최악일 때는 일반에게는 완전히 낯선 개인적인 서사에 따라서 행동한다. 저는 내가 절반만 있어요. 내가 빛을 보고 있을 때 나머지 층은 정신병동이었는데 표면적으로 일반 성인 병동이라고 불렸지만 이 병동의 환자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함께 수용이 되었다. 믿음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실장에서 우리는 미신이 어떻게 힘을 얻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기괴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주관적인 판단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 난제에 계속 맞서고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망상은 인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종류의 특이한 믿음, 그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는 망상은 믿음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존재하며 이 상황이나 논쟁에 대한 무감각함의 극단적인 표현일 수가 있다. 1900년대 초는 정신과학이 격렬하게 발전한 시기였다. 의사들은 정신병 환자들을 과거와 달리 치료하려고 열성적으로 노력했고 질병 자체의 현상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믿음 조절, 게으르게 이야기는 정신병증에 대한 두 번째 주장, 망상의 믿음의 연속선상의 존재함을 반증한다. 미신적인 믿음과 마찬가지로 희귀한 정신병적인 증상은 인구의 무작위 샘플에서 상당히 흔하게 발견이 된다. 3부에서 꿈꾸는 자 14장에 나는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야기가 뇌를 바꿀 수 있을까? 신경에 대해서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일시적인 변화, 두 번째는 변화에 의한 오래 지속되는 변화지만 측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 이렇게 뇌 스캐닝에서 소설을 읽은 날과 스캔 기간에서 흥분지수, 흥분곡소는 책이 적어도 일시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에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19일 동안의 각 사람의 안정 상태의 활동을 분석하여 이러한 변화가 뇌의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알아보았다. 정리하자면 뇌는 결코 휴식을 취하지 않으며 디폴트 네트워크는 최근의 사건들을 처리할 때 역동적으로 서로 바뀌는 모두의 모험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 책은 뇌를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이다. 가상의 매체 캐릭터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이렇게 책이라는 캐릭터가 공감할 수 있다면 매체는 중요하지가 않다. 텔레비전과 영화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이것들은 독서처럼 일관된 몰입감을 제공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텔레비전 시청은 인지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이 적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청하는 경향도 있다. 비디오 게임도 개인적인 서사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미디어다. 슈팅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지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그리 많지 않다. 독서는 뇌의 서사 궤적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리하자면 당신이 소비하는 이야기, 특히 당신이 읽는 이야기는 마음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15장에서 쓰레기를 읽으면 쓰레기가 된다. 쓰레기 이야기를 계속 묻는다면 자아는 쓰레기가 될 수가 있다. 계획된 전염병 이야기. 2020년 5월 4일에 코로나19가 미국 경제를 마비시키고 누구나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봉쇄가 일상화된 지 2달 정도가 흐른 무렵 26분짜리 예고편 비디오가 공개되었다. 음모론은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계획된 전염병은 강력한
이념인 반접종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접종론은 2000년대 초반에 배우 짐 캐리와 그의 전 여자친구 제니 맥키시와 같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타고 소란스럽게 퍼져나갔다. 이 운동의 주된 주장 중에 하나는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근래 들어서 자폐 스펙트럼 진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CDC에 따르면 2000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의 유병률이 아이들 150명 중에 1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54명 중에서 1명으로 조사되었다. AS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이를 ASD를 가진 아이들의 소규모 사례 연구에서 찾았다. 그 사례 연구에서 ASD의 증상 발현이 백신을 접종한 후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 12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철회되었고 모든 과학자가 알고 있듯이 상관관계가 인간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접종 운동은 최근 유행이 아니다. 반접종론자들은 최초의 백신이 발견 이래로 존재해왔다. 1796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현대의 반접종 운동의 핵심 이념은 에드워드 제너의 시대부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경치유 자유라는 요인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자극한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적인 효과적으로 침투하는 뒷문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10년 반접종 웹사이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통된 주체들이 드러났다. 사이트의 100%가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특히 독서와 설명할 수 없는 자폐증과 같은 질병들을 언급했다. 88%가 대체약을 선호하면서 백신이 면역력을 약화한다는 주장을 미리 붙였다. 75%가 시민 권리를 제기했고 75%가 음모론의 유령을 드러내었다. 여기에는 거대 제약사의 이익과 은폐된 생물학 실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왜 음모론에 끌리는가? 반접종 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이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권위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의 백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음모론의 인식론적인 동기는 신념의 과정에 기반한다. 음모론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9.11이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대중의 정보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정확한 보도는 부족하다. 음모론은 초기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지만 사회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유되고 강화된다. 음모론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내부 집단이 아닌 외부의 누군가에게 돌린다. 쓰레기를 피하는 법. 계획된 전염병은 더글러스가 제시한 3가지 동기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미코비츠 박사는 자기 경력의 결정에서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파격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란이 많은 논문은 동물과 태아 조직의 빈번한 사용이 파멸적인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혀 과학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었다. 선교자의 서사는 뿌리가 깊다. 선교자들은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의 연애가 사회의 통념과 충돌하면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심리학자들이 자기희생 척도를 개발했을 때 발견한 것처럼 선교자가 되는 사람은 한 가지 유형이 아니다. 자기희생에 대한 의지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성격 유형과 관계가 없다. 선교자가 권력에 대항해서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들은 그릇된 인식에 기반한 뿌리 깊은 원한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판단력을 왜곡할 수가 있다. 하지만 성경은 8장에서 설명한 6가지의 서사의 기본 형태 중에 하나이며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 서사의 신뢰성, 그들의 권위나 전문성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의도나 목적이 있는가? 서사가 불만을 부추기는가? 인식론의 철저를 확인하라. 마지막으로 모든 선교자를 의심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거짓 서사와 힘과 전개 과정을 알아보았다. 16장에서 변화의 동력은 후회, 이번 장에서 과거의 자아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의 자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강력한 예측 엔진인 우리의 뇌는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때때로 가이드를 얻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한다. 실망과 후회를 구분하라. 실망과 후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망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를 생각하지만 실망의 결과는 선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실망 후회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당신이 갈림길에 서 있고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각 선택은 미래의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과는 확실하지가 않다. 후회 방정식에 따르면 사람들은 후회와 기뻐함의 상대적인 양으로 반사실적인 결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을 내린다. 미래를 바꾸는 후회 최소화 알고리즘은 이런 실험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 인간과 지구에 대해서 발견한 데이터는 반사실적인 결과를 고려한 포유류 뇌의 진화에 있어서 강력한 함정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다중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진화가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후회를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은 타당해 보이는 설명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후회, 신학자 토머스 길로비치와 빅토리아 매드백은 행위가 단기적으로 후회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행위로 발생할 후회는 장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길로비치와 매드백은 불행의 후회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후회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놓친 기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실제로 일어난 것보다도 사후 과정이 더 나았다고 확신하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대안적인 현실에 대한 자신감이 커짐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은 것의 설명 불가능성도 증가한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첫 번째, 17장 진짜 원하는 나를 찾아서 지금까지 자기 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정자를 여행했다. 개인적인 서사는 정확하지 않으며 기저함수에 따라서 압축된 기억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답은 모두 다이다. 서사 구성이라는 작업은 영화 감독의 역할과 유사하다. 좋아하는 영화 속편들을 떠올려보자. 유다이모니아와 도덕.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모형은 필요하다. 어디로 나아갈지 감도 없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는 없다. 좋은 삶이라는 개념은 플라톤, 아리스토텔에서 공자와 같은 사상가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의 반대편에서 공자는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틀의 중심에 도를 두었다. 너는 로고테라피라고 불리는 플랑크의 이론은 프로이트의 정신요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프로이트는 과거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프랑크는 미래에 이루어질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프랑크는 존재의 위기에는 현재 상황과 미래에 되고 싶은 것 사이의 단절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현재가 미래로 가는 길을 정하지 않으면 존재의 고통이 생기고 내면의 공허함을 남긴다. 프랑크는 이 증상을 일요일 신경증이라고 불렸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일요일을 시작할 때 내려앉는 불쾌감 같은 기분을 뜻한다.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행동한다. 로고테라피는 개인적인 서사를 쓰는 데에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전략은 다음 작업은 당신의 이야기가 펼쳐질 시간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영어의 공식에서 약간 벗어나야 한다. 이때 농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사결정 시스템인 전체론적인 관리를 차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아바꾸기에서 이제 5년 후의 이야기를 위한 목표를 세웠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들으십다. 변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알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의 서사를 바꾸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인생은 일련의 사건들의 연속이지만 당신은 나만의 서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재배치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18장에서 미래 방정식. 이 책의 출발점에서 나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세 가지 버전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의 당신, 현재의 당신, 그리고 미래의 당신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과거로 미끄러지고 미래의 당신이 등장한다. 내 과학자가 제안하는 미래 설계법은 미래를 생각하는 데는 한 가지 제약 사항이 있다. 미래도 우리의 기억에 의존한다. 미래도 과거에 완전히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상황을 떠올려보라. 그 상황이란 사람들의 평가도 없고 자신을 의심하는 내면의 대화도 없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던 순간이다. 갑자기 찾아온 아이디어를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다. 운동을 마치자마자 머리로 현재로 돌아오는 창의적인 생각들은 피부에서 땀처럼 떨어져 나간다. 미래의 방정식, 목표가 예술작품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나는 시각적인 단편 조각, 즉 희미한 이미지의 콜라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여정의 끝에 다다랐다. 내가 당신의 여러 가지 버전의 자신이 있고 그들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설득해 있기를 바란다. 당신이 말하는 서사가 곧 당신이다. 맺은 말은 나는 기차에서 내리기로 했다. 이제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이 책을 일부에서 나는 우리의 기억이 사건들의 연속으로 구분되어서 인코딩 된다는 연구를 인용했다. 사건들 사이의 공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압축 과정에서 붕괴한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코로나 시대를 컴퓨터 앞에서 집에서 일하면서 보냈다.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이 붕괴한 것 같은 느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는 서지 않는 기차에 탄 것 같았다. 코로나가 안정되고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기차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와 아내는 자식들이 독립시키고 집을 팔아서 농장을 사서 시골로 이사했다. 우리는 우리의 서사를 한순간에 바꿨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다. 어떻게 오늘은 최고의 라면을 어디서 먹을지 고민하던 사람이 닭가슴을 기르고 비가 올지 걱정하는 농부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이 책에 담겨있다. 나는 미래의 자신을 상상했다.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면은 결국 진짜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했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사람과 맺은 말을 쓰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책은 여러 명의 저자가 쓴 것인가? 여기까지 읽었다면 답은 그렇다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연히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약간의 주름과 백과를 빼고는 똑같아 보인다. 이 책이 서점에 나올 때쯤 저자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항에서 저자와 닮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는 이 책을 설명하는 데에 힘들어할 수 있다. 결국 그에게는 과거의 일이고 그는 아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중 인격자다. 내 속에 감춰진 자의의 기원을 찾아서 이 박문호 교수가 추천했는데 먹는 것이 몸이 되듯이 듣고 말하는 이야기가 당신을 만들어간다.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이야기를 해보라. 후회는 과거의 미래를 동시에 본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미래의 서사를 쓰라. 박문호. 작업은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까다로운 철학적인 수수께끼였다. 캘리포니아. 또 창의적이고 멋지다. 최첨단인지 심리학과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우리가 순간적인 인식과 서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